여러분 잠시 눈을 감고 1991년 그날로 돌아가 보십시오. 화창한 선거일 아침 도롱뇽 알을 찾으러 가겠다며 집 앞 산으로 뛰어 올라간 5아이가 단 한 명도 돌아오지 못한 채 수십 년간 증발해 버린다면 그 남겨진 이들이 견뎌야 할 공포와 상실감을 감히 상상이나 할 수 있겠습니까? 무려 32만 명의 군경이 동원되고 전 국민이 아이들의 얼굴을 외웠지만 진실은 우리 바로 곁 와룡산 흙 속에 몸을 숨기고 있었습니다. 11년 만에 발견된 아이들의 육골이 우리에게 건넨 메시지는 단순한 사고가 아니 명백하고 잔혹한 타살의 흔적이었습니다. 누가 왜 그 천진난만한 아이들을 그토록 잔인하게 해친 것일까요? 1991년 그 봄날에 멈춰버린 시계 태엽을 이제부터 아주 천천히 그리고 아주 세밀하게 다시 감아보겠습니다. 와룡산의 비명 대구 개구리 소년 실종 사건 30년에 잃어버린 진실 1. 1991년 3월 26일 잔인한 봄의 시작. 대한민국의 산천이 파릇파릇한 새싹을 틔우며 생동감을 뿜어내던 1991년 3월 26일. 대구의 아침은 유난히도 맑고 따뜻했습니다. 그날은 대한민국 민주주의 역사에 있어 매우 중요한 날이었습니다. 무려 30년 만에 부활한 기초의원 선거로 인해 전국이 임시 공휴일로 지정되었고 투표소마다 유권자들의 발길이 이어지며 활기찬 분위기가 감돌았습니다. 학교에 가지 않아도 되는 아이들에게 그날은 하늘이 준 선물 같은 날이었습니다. 대구 달서구 성서초등학교에 다니던 우철원, 조호연, 김영규, 박찬인, 김종식. 이 5아이는 마을에서도 유난히 우애가 깊기로 소문난 단짝들이었습니다. 아침 8시경 아이들은 도롱뇽 알을 찾으러 와룡산에 갔다 오겠다며 집을 나섰습니다. 부모들에게 남긴 이 해맑은 인사가 11년의 실종과 30년의 한으로 돌아올 줄은 그 누구도 상상하지 못했습니다. 당시 와룡산은 해발 300m도 되지 않는 나지막한 동네의 뒷산이었습니다. 아이들에게는 놀이터나 다름없었고 부모들에게는 마당 앞 정원처럼 친숙한 곳이었기에 그 누구도 큰 걱정을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점심시간이 지나고 노을이 치기 시작했는데도 아이들의 웃음소리는 들리지 않았습니다. 불안함에 휩싸인 부모들은 산에 올라 아이들의 이름을 목이 터지도록 불렀습니다. 철원아, 종식아. 하지만 돌아오는 것은 차가운 메아리와 불길한 산새 소리뿐이었습니다. 경찰에 신고가 접수되었지만 당시 수사팀의 반응은 경악스러울 정도로 안일했습니다. 공휴일이니 아이들이 멀리 놀러갔겠죠. 저녁이면 돌아올 겁니다. 이 안일한 판단이 대한민국 범죄사에서 가장 뼈아픈 실책이 되었고 소중한 초동 수사의 골든타임을 허무하게 날려버렸습니다. 5명의 아이가 옷까지 하나 챙기지 않고 동시에 가출한다는 것이 상식적으로 불가능했음에도 공권력은 이 미스터리를 너무나 가볍게 여겼습니다. 2. 전 국민의 이름이 된 개구리 소년. 아이들의 실종 소식은 곧 전국적인 이슈로 번졌습니다. 도롱뇽 알이 매체보도 과정에서 개구리로 와전되면서 이들은 개구리 소년으로 불리게 되었습니다. 대통령의 특별 지시로 연인원 32만 명이라는 단일 사건으로는 유래를 찾기 힘든 대규모 인력이 와룡산과 전국의 섬, 유흥가, 아동보호시설을 샅샅이 뒤졌습니다. 32만 명이라는 숫자가 가늠이 되시나요? 이는 당시 대구 인구의 상당 부분이 투입된 것이나 다름없었고 산의 모든 나무를 다 베어내고 흙을 뒤집을 정도의 규모였습니다. 아이들의 사진은 과자 봉지, 공중전화 카드, 담뱃값, 우유팩 등 국민의 손이 닿는 모든 곳에 인쇄되었습니다. 내 자식을 찾는다는 마음으로 온 국민이 하나가 되어 제보를 기다렸습니다. 아이들의 모습을 본 딴 인형이 만들어지고 노래가 나오고 영화까지 제작될 정도로 열기가 뜨거웠습니다. 하지만 수색은 성과가 없었고 들려오는 것은 비인간적인 허위 제보와 장난 전화뿐이었습니다. 아이들을 데리고 있으니 돈을 가져와라는 협박 전화에 부모들의 심장은 몇 번이나 무너져 내렸습니다. 부모들은 생업을 전폐하고 트럭에 아이들의 사진을 붙인 채 전국 팔도를 누볐습니다. 그들은 아이들이 혹시 인신매매단에 끌려가 외딴 섬에 갇혀있지는 않을까 하는 신라 같은 희망을 품고 쓰레기 더미부터 전국 각지의 수용시설까지 뒤지고 다녔습니다. 하지만 단 한 점의 옷가지조차 발견되지 않는 기이한 실종 상태는 무려 11년 동안이나 계속되었습니다. 3. 유가족을 살인자로 만든 사회적 관기. 진실이 보이지 않자 우리 사회는 잔혹한 민낯을 드러내기 시작했습니다. 1996년 한자칭 심리학자이자 대학 교수였던 인물은 실종된 김종식 군의 아버지가 아이들을 살해해 집마당에 묻었다는 황당한 가설을 제기했습니다. 그는 부모의 표정이 너무 담담하다, 범인은 내부에 있다는 근거 없는 추측을 과학적 분석이라 포장했습니다. 놀랍게도 공권력은 이 터무니없는 주장에 동조했습니다. 경찰은 굴착기를 동원해 멀쩡한 종식군의 집마당과 화장실 바닥을 파헤치는 만행을 저질렀습니다. 동네 주민들은 수군거렸고 졸지에 아들을 죽인 살인마로 몰린 아버지는 피눈물을 흘리며 그 광경을 지켜봐야 했습니다. 마당에서 낡은 장화 한 짝조차 나오지 않자 수사팀은 철수했지만 이미 아버지는 사회적으로 사형 선고를 받은 뒤였습니다.
사람들의 따가운 시선과 아들을 지켜주지 못했다는 자책감 속에서 그는 암에 걸렸고 끝내 아들을 찾지 못한 채 2001년 한맺힌 생을 마감했습니다. 이것은 미처 발견되지 못한 시신보다 더 잔인한 사회적 살인이었습니다. 4. 2002년 와룡산이 뱉어낸 차가운 진실. 실종 11년째가 되던 2002년 9월 26일 대구에는 태풍 루사가 한반도를 휩쓸고 지나간 직후였습니다. 와룡산 중턱 세방골에서 토토리를 줍던 한 시민이 흙 위로 삐져나온 기이한 물체를 발견합니다. 그것은 사람의 뼈였습니다. 경찰이 출동해 흙을 걷어내자 11년 전 사라졌던 5아이가 서로 엉킨 채 그곳에 누워 있었습니다. 발견 장소는 충격 그 자체였습니다. 아이들의 집에서 직선거리로 불과 2km도 되지 않는 곳, 수십만 명의 수색대가 발밑을 후으며 지나갔던 그 산 중턱이었습니다. 왜 11년 동안 아무도 이곳을 보지 못했을까요? 경찰은 6월 발견 직후 아이들이 산에서 길을 잃고 저체온증으로 사망했다는 무책임한 발표를 내놓았습니다. 마을의 불빛이 훤히 내려다 보이는 낮은 산에서 5명이 동시에 얼어 죽었다는 말에 유가족들은 오열했습니다. 이것은 명백한 타살입니다. 우리 아이들의 옷소매를 보십시오. 아이들의 와이셔츠 소매는 마치 누군가에게 결박당했던 것처럼 기괴하게 매듭지어져 있었습니다. 그 매듭은 어린아이의 힘으로는 절대 묶을 수 없는 숙련된 성인의 손길이 닿은 형태였습니다. 또한 유골 위에는 커다란 바위들이 얹혀 있었습니다. 이는 누군가 시신을 은폐하려 했다는 명백한 증거였습니다. 5. 두개골에 새겨진 악마의 낙인 법의학의 비명. 경북대 법의학팀의 정밀감정이 시작되자 현장은 다시금 공포에 휩싸였습니다. 아이들의 두개골에는 경찰의 사고사 가설을 비웃는 잔혹한 흔적이 가득했습니다. 특히 마청 오철원군의 두개골에서는 무려 25군데에 달하는 타격 흔적이 발견되었습니다. 날카로운 칼도 일반적인 망치도 아니었습니다. 범행 도구는 끝이 날카롭고 디귿자 모양을 한 아주 특이한 물체였습니다. 법의학자들은 이상은이 살아있는 상태에서 아주 강력한 힘으로 반복해서 내려친 자국임을 확인했습니다. 범인은 아이들을 한 곳에 몰아넣고 마치 사냥하듯 머리를 조준해 타격했습니다. 뇌 손상으로 아이들이 쓰러지는 동안에도 범인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도대체 어떤 악마가 어린아이들의 머리를 25번이나 내려칠 정도의 증오를 품었을까요? 범행 도구로 추정되는 물체는 공사 현장의 용접용 해머 혹은 특수하게 개조된 공구 등으로 추측되었으나 끝내 특정되지 않았습니다. 또한 인근 군부대 사격장에서 날아온 유탄설에 대해서도 정밀 조사가 이루어졌지만 두개골의 손상은 총상이 아닌 인위적인 타격에 의한 것이라는 결론이 났습니다. 범인은 전문적인 도살자였을까요? 아니면 이 산을 너무나 잘 아는 소름 끼치는 이웃이었을까요? 6. 멈춰버린 정의와 끝나지 않은 의문. 수사는 다시 시작되었지만 11년의 세월은 모든 증거를 흙으로 돌려보낸 뒤였습니다. 6월 발견 당시 경찰은 삽으로 현장을 파헤치는 등 기초적인 보존 작업조차 제대로 하지 않아 범인의 DNA나 지문은 흔적조차 남지 않았습니다. 경찰은 뒤늦게 수천 명의 관련자를 조사했지만 그 어떤 것도 증명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2006년 3월 25일 이 사건은 공소시효 만료라는 비극적인 선고를 받습니다. 범인을 잡아도 처벌할 수 없다는 법적 한계 앞에 유가족들은 무너져 내렸습니다. 사건이 미제로 남으면서 수많은 가설이 꼬리에 꼬리를 물었습니다. 산속에서 본드를 흡입하던 불량배들과 마주쳤다는 설, 와룡산 인근 공장의 근로자가 우발적으로 저지른 범행이라는 설, 심지어는 외계인 납치설 같은 터무니없는 이야기까지 나돌았습니다. 하지만 최근 전문가들은 범행 도구의 특이성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아이들의 두개골에 남은 디귿자 형태의 균일한 상흔은 일반적인 망치보다는 산업 현장에서 쓰이는 특수 공구와 매우 흡사하기 때문입니다. 범인은 그날 우연히 산에서 아이들을 마주친 기술자였을까요? 아니면 아이들을 유인해 자신만의 미실로 데려갔던 계획적인 살인마였을까요? 7. 범인의 심리와 사라진 증거물. 범행 현장을 분석한 프로파일러들은 범인의 대담함에 주목합니다. 5명의 아이를 동시에 제압하기 위해서는 총기나 위협적인 흉기가 있었을 것으로 보이지만 정작 치명상은 머리에 집중되었습니다. 이는 범인이 아이들을 완전히 통제한 상태에서 한 명씩 처형하듯 살해했음을 의미합니다. 또한 시신 위에 바위를 얹고 흙을 덮은 행위는 범인이 이 지역 지리에 매우 밝으며 수색대의 눈을 피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가졌음을 보여줍니다. 범인은 왜 아이들의 옷소매를 묶었을까요? 법의학자들은 이것이 범인의 독특한 시그니처이거나 혹은 아이들이 도망가지 못하게 하려는 물리적 결박이었을 것으로 봅니다. 하지만 11년의 세월은 그 매듭에 묻어 있었을 범인의 체액이나 상피세포를 모두 씻어내버렸습니다. 1991년 당시에는 상상도 못했던 DNA 분석 기술이 2002년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미 썩어버린 유골과 낡은 옷가지에서는 아무런 정보도 얻을 수 없었습니다. 과학수사가 발전하기도 전에 시간이라는 범인이 먼저 증거를 가로챈 셈입니다. 8. 유가족의 30년 사투와 사회적 부채.
아이들을 잃은 부모들에게 지난 30년은 매일이 지옥이었습니다. 아침마다 대문을 열며 혹시나 아이들이 다녀왔습니다 하고 들어오지는 않을까 문 밖을 서성였다는 호연. 군 어머니의 이야기는 전 국민의 가슴을 울렸습니다. 영규 군의 아버지는 아이를 찾기 위해 전국에 뿌린 전단지만 수백만 장에 달합니다. 하지만 돌아온 것은 낡은 유골과 공소시효가 끝났다는 차가운 법의 통보뿐이었습니다. 우리는 이들에게 큰 빚을 졌습니다. 아이들을 찾지 못한 것은 국가의 무능이었고 유가족을 살인자로 몰아세운 것은 사회의 잔인함이었습니다. 이 사건 이후 대한민국은 태완이법을 통해 살인죄의 공소시효를 폐지했지만 정작 개구리 소년들은 그 혜택을 받지 못했습니다. 법은 소급 적용되지 않았고 범인은 영원한 자유를 얻었습니다. 9. 에필로그 잊지 말아야 할 5소년의 이름. 기묘한 기록보관소 방문객 여러분, 개구리 소년 사건은 비록 법적으로는 미제로 남았지만 우리의 기록상으로는 여전히 진행 중입니다. 도롱뇽 알을 찾으러 가겠다던 소년들의 꿈은 와룡산의 차가운 흙 속에 묻혔지만 그들의 이름은 우리 가슴속에 살아있어야 합니다. 우철원, 조호영, 김영규, 박찬인, 김종식. 이 5 아이의 이름을 부르는 것은 단순히 과거의 비극을 추억하는 일이 아닙니다. 다시는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우리 사회를 깨우고 감시하는 일입니다. 비록 법적인 처벌의 시간은 지나갔을지 모르나 진실의 기록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범인이 눈을 감는 그 순간까지 그의 영혼은 와룡산의 흙과 아이들의 비명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을 것입니다. 오늘 밤 대구 와룡산 위로 떠오르는 달빛이 유난히 시리게 느껴진다면 그것은 아직도 산속 어딘가를 헤매고 있을 아이들의 넋이 보내는 신호일지도 모릅니다. 오늘의 기록은 여기서 마칩니다. 하지만 잊지 마십시오. 기록은 지워질 수 있어도 진실은 결코 잠들지 않습니다.